오늘 몰랐던 이야기더는요. 이번 중국 전승절에 베일을 벗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무기들의 실체를 전문가들과 함께 제대로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지식 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 열병식의 하이라이트는요. 그야말로 새롭게 공개된 첨단 무기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단순히 성능을 과시하는 걸 넘어서요. 미국의 군사적 패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중국의 전략적 무기들이 그야말로 대거 등장했습니다. 자, 문성무 대통령님. 거의 이번 열병식이 아주 작심하고 미국을 견제했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둥펑 60일 이걸 처음 공개했어요. 그렇죠. 원래 둥펑 계열의 미사일들이 단거리부터 중장거리까지 있는데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둥펑 41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공개한 건 61입니다. 분명히 41보다도 상당히 성능이 지금 이 영상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개량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 사거리도 좀 길어졌을 것이고 그다음에 다탄두가 탑재가 돼서 미국을 향한 상당히 위협적인 그다음에 이제 그 타격 전의 회피 기동이라든지 속도도 높였을 가능성. 다시 말하면 대기권을 재진입한 후에 빠른 속도로 떨어지면서 회피, 다시 말해 요격을 회피하기 위한 그런 성능을 구비하고 있지 않았을까. 구체적인 재원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추정을 해봅니다. 아니 양 의원님, 군사 전문가로서 보시기에는 저게 어쨌든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쾌할 것 같은 무기거든요. 어느 정도로 위력이 추정이 되세요? 솔직히 외양 갖고 알 수가 없죠. 사실 미사일 갖고 공개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차량만 공개됐을 뿐입니다. 근데 이제 다만 여태까지 둥펑 41 자체도 사실 시험 발사조차 제대로 공개가 되지 않았던 상황이라 그나마 추정을 해본다면 아까 우리 문 장군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만은 소위 현대적인 ICBM이 요구하는 것들을 그 능력을 가지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은 미사일 방어를 회피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사실 다탄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은 맥락입니다. 물론 이제 효율적으로 미사일 하나에 여러 목표를 동시에 공격한다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SM-3나 아니면 사드 같은 미사일 방어 체계를 회피해서 목표를 타격하는 이제 그런 능력을 중점을 두는 것이고요.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보면요. 이거 말고 제일 끝에는 이 ICBM 행렬 제일 끝에는 둥펑 5가 등장을 합니다. 이 둥펑 5는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시스템이에요. 거의 한 40년 가까이 된 ICBM인데 물론 이거를 그대로 쓴 것이 아니라 둥펑 5C라고 그래서 저거는 이제 좀 개량을 한 모델이긴 합니다. 현대적으로. 근데 이제 여전히 저거를 쓰고 있다는 말은 뭐냐면 자, 이 지금 둥펑 40일, 60일 같은 고체 연료 신형 ICBM 전력이 사실은 자기들이 봐도 그렇게 아직 확실하진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정해요. 그렇군요. 아직까지는 확신할 수는 없다라는 거군요. 위력을. 아니 그런데 이번에 등장한 것 중에 괌킬러라는 무기가 또 보여졌더라고요. 이건 뭐예요? 이제 둥펑 그러면 이제 우리 한자로 동풍이잖아요. 근데 26이라고 하는 숫자를 달고 있는 그 중거리 미사일입니다. 이 중거리 그러면 사거리가 한 5,000km. 그러니까 대략 괌을 타격할 수 있고 일본도 타격할 수 있고 필리핀도 타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둥펑 26에 D라고 하는 그 알파벳이 붙었는데 개량형이죠. 이것도 역시 지금 우리 양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중국 미사일의 가장 요구되는 성능은 정확도입니다. 정확하게 타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요격을 피하는 회피 기동이에요. 회피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기능을 향상시켰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지금 중국이 미국보다 절대적으로 열세 있는 것이 항모 전단이거든요. 이 항모 전단의 접근을 아예 멀리서 차단하겠다라고 하는 예. 그런 의지가 담겨져 있는 무기 체계가 바로 동풍 26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정권 안에 괌이 포함이 되고 뭐 일본이 포함이 되고 이 얘기인즉슨 강 교수님 한국, 미국, 일본의 방공망에 대한 도전을 시사하는 것 같은데요. 당연히 그렇죠. 자신들의 미사일 시스템 무기들이 전부를 커버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문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항모 전단을 지금 3개 꾸리고 있고 이제 4번째 항모까지 진출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성능이나 이 기동 작전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은 11개 항모 전단을 운영하면서 아주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아주 다양한 미사일 시스템도 갖추고 있고 요격 시스템도 있는데 중국은 그 점에서 굉장히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방공망뿐만 아니고 해역이나 뭐 모든 지역에서 좀 우리가 크게 이 능력을 키워야 되지 않겠냐 이런 걸 하면서 주로 이제 저런 동풍 시리즈. 이 동풍은 1958년에 마오쩌둥이 중거리 미사일 개발에 성공하고 나서 지금부터 동풍이 서풍을 압도한다 이런 말을 해서 그 동풍이 이 시리즈의 이름이 된 거예요. 그래요? 그럴 만큼 아시아 지역은 확실히 커버하겠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양욱 위원님 오늘 공개된 것 중에 이 둥펑 5C 이게 아니 보니까 전 지구가 사정권이라고 하던데 그 추진력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글쎄요, 뭐 아마 15,000km 이상이 될 겁니다. 거의 뭐 한 2만까지 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자, 보시다시피 이게 굉장히 미사일 큽니다. 저거는 사실 사일로 발사가 아니면 발사할 수 없는 형식의 미사일이고요. 결국은 저것이 어떻게 보면 중국이 얘기하고자 하는 걸 겁니다. 나는 전 세계 어디든 우리 군사력, 핵을 투하할 능력이 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상징성 때문에 이런 그 분열 대열의 가장 마지막에 이 미사일 배치한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늘 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니 중국판 패트리엇이 등장을 했어요? 네, 지금 앞서서 타격 무기들이죠. 동풍 61, 그다음에 26D, 그다음에 5C 이런 것들이 타격 무기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판 패트리엇은 방공 무기, 요격 무기거든요. 그래서 중국판 패트리엇이라는데 패트리엇은 사실 고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 이번에 공개한 HQ-29, 중국은 이거 홍치라고 이제 발음을 하는데 홍치 29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중국이 자랑하는 차세대 지대공 미사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장거리 요격 능력을 갖춘 그런 방공 시스템이고 이게 탄도 미사일을 요격할 뿐만이 아니라 위성도 파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중국 입장에서는 타격할 뿐만이 아니라 미국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사전에 그걸 막을 수 있다. 우리도 이제 한국형 삼축 체계,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하고 있는데 중국도 그런 요격 체계, 그런 방공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걸 과시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면 그럼 양 의원님,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패트리어트와 비교하면 이건 어떤 수준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패트리어트로 비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사일 요격을 할 때 보면 저층, 그다음에 중층, 고층 이렇게 요격하는 데가 달리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완전 저층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 M-2 이제 그런 거 굉장히 좀 작은 시스템들이 해당하고 패트리어트가 이제 거기서부터 중층에 조금 걸리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사드가 중층을 대부분 이렇게 중층에서 고고도까지도 이렇게 요격을 하고 그다음에 그 위에 SM-3라는 게 있어요. SM-3 이제 보통 이 이지스함에서 쏴서 올리는 건데 얘는 이제 그 중간에 비행하는 단계까지 이렇게 요격을 할 수 있는 우주 성층권까지 나갈 수 있는 미사일인데 그래서 저거는 사실은 SM-3 정도의 수준이 된다라고 중국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얘기는 하고 있는데 실제 성능이 그렇게 나올지는 뭐 잠깐 미지수이긴 하지만은요. 저는 되려 높이 평가하는 건 저게 무슨 이렇게
미사일을 요격하고 하는 능력보다 더 위협적인 건 뭐냐면 위성들을 경멸할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지금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우크라이나가 되게 이 여러 가지 뭐 인프라라든가 병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잘 싸울 수 있었던 거 스타링크 같은 그런 상용이지만 그 위성을 통해서 쓴 거기 때문에 위성을 무력화시키는 능력을 가졌다. 이거 사실은 굉장한 능력입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방공망을 흔들 수 있는 그 무기를 이제 보여줬다면 공군력도 이번에 또 과시를 했어요. 그럼요. 스텔스기, 그러니까 레이더에 안 잡히는 전투기를 아주 작심하고 공개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미국의 F-35 정말 뭐 각광받는 전투기죠. 우리도 40대를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 중국도 우리는 미국에 뒤지지 않는다. J-35A라고 하는 이 스텔스 전투기를 이번에 공개를 했고, 또 J-20S라고 하는 스텔스기도 했는데 J-20 같은 경우는 복좌형, 다시 말하면 조종사가 전방석, 후방석 이렇게 복좌형으로 구성이 돼 있다고 그러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중국이 이 J-20 같은 경우 200대 이상을 운영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초음속 비행이 가는 슈퍼 크루즈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J-20은 미국의 F-22 랩터, 그다음에 J-35는 F-35, 이 스텔스 전투기에 필적하는 그런 공군력을 이번에 자랑하고 싶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보이는 거랑 실제로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요. 이 젠 20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이제 S로 표시하셨는데 S는 복좌형을 얘기하는 거고 보통 이제 단자형은 뭐 젠 20 혹은 젠 20A라고 표현을 하긴 합니다. 이게 뭐 F-22와 대적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서구적 분석은 좀 틀립니다. 외향적으로는 스텔스성을 어느 정도 추구한 것 같으나 여전히 레이더에 탐지되는 면적은 크고, 그다음에 사실 스텔스라는 게 외형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엔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다 돌아가야 되는데 원래 중국의 가장 큰 고질병 중에 하나가, 중국 전투기 고질병 중에 하나가 엔진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제 엔진을 보통 이제 써서 쓰거나 아니면 이제 자국 엔진을 개발을 하는데 아직은 그렇게 성능이 충분히 나오지 않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아무짝에 의미가 없냐? 그렇지는 않죠. 자, 아시다시피 최근에 보면 인도 파키스탄 이 교전이 있을 때, 전투가 있을 때 인도가 도입한 프랑스제 최신의 전투기 라파를 젠 10이라고 그래서 저것보다 더 좀 낮은 급의 그 전투에 격추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뭐 기체 하나하나가 능력이 뛰어난 것도 뛰어난 거지 그거보다는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전자전 능력과 결합돼서 그런 잘 싸울 수 있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근데 설명을 해주신 걸 쭉 들어보면은 결국 뭐 둥펑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뭐 보기에만 좀 좋아 보일 뿐이지 아직 성능은 확인이 안 됐다, 이 얘기로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바닷속도 한번 가볼게요. 바닷속에는 이번에 이런 무기가 또 공개가 됐대요. 아니 이번에 미 해군의 초대형 무인 잠수정인 오르카라는 것보다 이게 더 큰 잠수정이라고 하더니 이건 어떻습니까, 양 의원님? 예, 저거는 이제 뭐 AJX 뭐 002라고 그래서 알려지는데 보통 이 잠수정들이, 무인 잠수정들이 사실은 한계가 명백해요. 왜냐하면 이제 저게 한 100톤 정도 이상 넘어가게 만들기 되게 어렵고요. 이제 그러면 한 보통 20-30m 이상 정도 크기가 되면은 뭐 너무 쉽게 탐지도 되고 장점이 많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저렇게 큰 이 플랫폼을 썼다라는 거는 추진도 그만큼 훨씬 더 멀리 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고, 뭐 정확하게 항속거리가 얼마인지는 나와 있진 않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평양권을 상당 부분 지나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일부에서는 뭐 러시아의 포세이돈이라는 어뢰처럼 그 안에 이제 핵을 장착해서 공격할 수 있지 않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되려 이제 중국은 저거를 자신들의 솔직히 잠수함 전력이 조금 중국이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숫자는 많은데 되게 잠수함들이 시끄럽고 센서들 능력이 좀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목적이라면 사실 저거는 굉장히 적합한 무기체계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열병식에 공개된 무기들을요 쭉 공통점을 찾아보면은 결국에는 이게 사실상 뭐 미국을 겨냥한 거다, 이런 초점으로 맞춰집니다. 그런데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원래 베일에 가려져 있었던 거, 그러니까 열병식 전에는 이게 위장포로 가려놨다가 이번에 공개된 무기가 하나 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뭐 스텔스 드론이라고 알려진 이제 리젠과 이제 우전 이제 두 가지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뭐 중국이 드론 형태들을 워낙 다양하게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저희가 일일이 다 하나하나 얘기하기는 되게 쉽지 않습니다만은요. 사실은 저 가오리 모양과 같은 저 설계가 무인 드론에서뿐만이 아니라 5세대 스텔스 전투기 다음인 6세대 전투기에서도 저 설계가 되게 중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중국이 좀 6세대 전투기 같은 걸 시험 비행하고 있을 만큼 상당히 많이 진전을 했고 지금 저기 나와 있는 이 무인기들 사실 보고 있으면은 미국이나 이런 데서 개발한 무인 전투기와 좀 유사한 형상입니다. 그래서 되려 역시 이 카피 차이나의 위력을 이 설계에서도 좀 보여지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잘 베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미국이 엄청난 비용으로 그걸 개발할 동안 중국은 모양을 홀랑 베껴서 되게 싸게 많이 만들 수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중국이 미국에 대항하는 이게 단순히 상업적인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군사 분야에서도 그런 대항이 가능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건 뭐예요? 저거 아까 레이저 요격 체계. 그러니까 이제 레이저도 사실은 레이저로 무슨 이제 드론을 요격한다, 뭐 혹은 이제 뭐 미사일 요격한다 그러는데 현재 기술로 미사일 요격까지는 안 됩니다. 우리 뭐 스타워즈 영화에서처럼 뿅 하면 날아가서 맞추는 게 아니라 지져서 태우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 100kW급 정도가 이동식이 되지 않는 한은 힘든데 아직 중국 그 단계까지는 가지 못했어요. 아니 시진핑이 작심하고 공개했는데 우리 양 의원님 설명 들으면 시진핑이 좀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가운데 이번 열병식에서 어쨌든 무기만큼이나 관심을 끌었던 게 바로 김주애의 등장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외교 무대에 데뷔를 한 셈인데 아니 12살에 불과한 김주애를 김정은이 진짜 데려간 속내가 뭡니까? 예, 김정은한테 직접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김주애를 안 데리고 갈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었었는데 왜냐하면 본인이 사실 다자 외교 무대에 처음 가는 것이고 가장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딸을 데리고 가면 반감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아마 김정은의 생각은 제 생각과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김주애를 최초 등장시킨 것이 2023년 화성 17형을 쏠 때 이 뭡니까 평양에 있는 이 순환공항에서 이제 처음으로 공개를 했고 주로 군사, 무기, 훈련 이런 곳에 데리고 다니다가 그다음에 이제 경제 분야 그리고 최근에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만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왔을 때 처음으로 그 전에 물론 주북 러시아 대사관에 전승절 50주년 때 참석을 했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라브로프 외교장관 만나고 그래서 북한 내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군사, 경제, 외교 이런 경험들을 했지만 이제 외국에서 이루어지는 행보에는 사실 앞으로 기회가 어디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이번이 아마 좋은 기회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김주애를 대동을 한 것이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확대 해석할 것인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럼 두고 보셔야 된다고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이게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김주애 그럼 후계자로 확정된 거냐 아니냐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 어떻습니까? 예. 저는 뭐 확정됐다고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2010년에 김정은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베이징을 방문을 했어요. 후계자로 공식 지명된 후에 가서 인사를 한 건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모르게 그냥 김주애를 후계자로 임명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나이가 너무 어리잖아요. 김정은도 젊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김주애를 후계자로 낙점했고 후계자 신분으로 가서 시진핑에게 인사를 드리고 거기에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렇게 하기에는 아까 앵커께서 질문하셨잖아요. 정상국가 지도자로서 데뷔하고 그걸 부각시키려고 하는데 후계자를 데리고 간다? 이건 정상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강 교수님, 시진핑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시진핑 입장에서 김주애 데리고 온 거 좀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중국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의 세습 시스템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자신들도 중화인민 건국의 아버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의 아버지인 마오쩌둥도 그런 일을 하지 않았고요.
사회주의 레닌, 스탈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김일성, 김정일로 이어질 때도 상당히 비판을 했고 특히 김정일에 이어서 김정은으로 갈 때는 말은 안 했지만 굉장히 불쾌한 반응을 보였었거든요. 이거는 사회주의의 어떤 기본 이념이나 시스템을 소위 훼손시킬 수 있는 거다. 그러면서 굉장히 불쾌했고 그래서 지금 문 장관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칼럼에도 그렇게 썼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안 데리고 가는 게 맞을 것 같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후계자가 된다는 거는 사실 김정일 같은 경우도 아버지 김일성이 한 15년간을 후계자 교육을 시켰거든요. 그리고 노동신문에 이 사람이 후계자다. 그리고 백두혈통으로서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전혀 안 했고 김주애는 지금 그런 걸로 간다고 그랬으면 아마 중국이 굉장히 꺼려했을 것 같고요. 지금 북한에서는 김주애를 미래 북한의 청소년상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뭐 문화대사라고 그럴까요? 뭐 그런 개념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2살이고 미성년자잖아요. 그 12살 어린 친구가 아직 앞으로 후계자를 지명했다고 그래서 세자 책봉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계속 이어질 거라는 보장은 어느 것도 없다 저는. 아니 그럼 지금 김주애 데리고 온 거에 대한 중국 내 네티즌들 이런 반응 어떻습니까? 뭐 공식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를 못하게 하니까. 다만 이제 공식 활동은 안 하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뭐 시주석한테 인사를 한다든가 이런 뭐 만찬이나 연찬 같은 데서 뭐 딸내미 소개할 수 있는 거죠. 뭐 그 정도 선에서 데뷔시키는, 그러니까 견문을 넓히는 쪽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고, 사실은 중국의 네티즌들은 김정은을 3명의 뚱땡이 삼부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걸 다 금지시키고 있죠. 이게 자신들끼리 나눠 먹는 전제 왕조다. 굉장히 비판적. 굉장히 비판. 3번째 뚱땡이다. 그러니까 아주 이거는 김정은에 대한 최대한의 모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이번에 방문을 초청해서 했으니까 안 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중국 전체적인 느낌은 그다지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그리고 늘 속을 새기는 국가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중국은. 어쨌든 뭐 썩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북한 내부에서는 문 장군님. 어쨌든 김주애에 대한 후계자 작업이 착착착 이루어져 왔어요. 비단 3년 그 짧은 시간 동안에요. 네. 그래서 그걸 후계자 작업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을지 안 맞을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만, 어쨌든 2023년 김주애를 처음 내세울 때 김정은의 마음속, 또 그때 우리 판단은 그런 거였습니다. 김정은 저때가 첫 지도자로서, 등장이죠. 그렇죠. 지도자로서 정말 지금 현세뿐 아니라 미래 세대의 안전까지도 담보해주는 사랑스러운 자유로운 지도자의 모습을 부각시키고, 한편으로 또 생각하는 거는 이제 자신으로 세습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4대로 이어지는 4대 세습을 공식화하기 위한 그런 어떤 신호탄으로 봤고, 이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행보를 통해서 김주애가 북한 내부에서는 뭐 사랑하는 자제분으로 소개됐다가 나중에는 존귀한 자제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심지어는 김주애가 고모지만 오히려 예우를 하는 모습, 그런 것들이 보이기도 했거든요. 지금 저 사진 보면 뒤에 김여정이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또 실제 북한에서 북한군, 조선인민군 원수급의 이 장령들이 무릎을 꿇고 김주애에게 뭔가 속삭이는 그런 사진들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후계자로서, 근데 사실은 세습 체제니까 김여정이 후계자가, 김주애가 후계자가 아니더라도 사실은 공주님이잖아요. 공주님이니까 의전 서열로는 꽤 높은 서열이고 아마 그렇게 예우를 받아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 말씀 드리면은요, 결국은 이 김정은 정권이 북한 정권을 선전하기 위한 아이돌이지, 이것을 그 이상으로 해서 후계자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북한을 후계받는 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잔인함입니다. 자기 형제도 모두 다 없앨 수 있는 그런 잔인함. 근데 그런 것을 검증하지 않고 그냥 밖에 보이는 모습만 갖고 이걸 후계자라고 얘기한다? 저는 굉장히 좀 경솔한 접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아직 여전히 북한 자체가 굉장히 뭐 남성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남자 후계자가 있을 가능성들을 언제나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관심은 북중러 3국이 뭐 공동 성명이 나올지 회담을 할지 이게 관심인데 뭐 이게 좀 부정적이더라고요. 안 할 것 같다는 기류가 있어요. 뭐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 구도를 안 만들려고 할 겁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3국 협의가 나오자 중국이 제일 먼저 했던 말이 한미일이 미국이 주도하는 신냉전 아시아판 소나토를 체제를 구축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자신들이 나서서 북중러 이거를 같이 움직이는 시스템을 만들면 중국 자체가 그 프레임 안에 갇혀버리죠. 그래서 하지 않을 거로 보이고 다만 내부적 연대는 당연히 하겠죠. 지금 시진핑이 반미 연대의 선봉에 서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북중러, 중국, 북한, 러시아 3국은 안보적인 차원에서의 결합도가 강한데 요 직전에 열린 상하이 협력기구 SCO는 사실은 인도의 모디 총리가 왔거든요. 전승절은 또 트럼프를 의식해서 참석을 하지 않았는데 이거는 공급망이라든가 이런 쪽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부분에서의 반미 연대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중국이 나서서 북한과 러시아를 같이 묶는 이런 구도는 안 만들려고 할 거다. 네, 그런데 그러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 북중러 3국이 모이게 되는 걸로 뭘 챙겼다고 보세요? 일단 가장 큰 것은 중국과의 관계 회복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시진핑의 마음을 얻고 만약에 러우 전쟁이 끝났을 때 푸틴의 태도가 바뀌었을 때 그때 시진핑으로부터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고 다자 무대에 처음으로 데뷔함으로써 핵보유국 지도자로서의 내외에 과시하는 그런 측면 그것이 또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자긍심을 주는 그런 것도 아마 계산했을 거라고 보고요. 푸틴을 만났으니까 아마 뭔가 청구서를 내밀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짧게 여쭤보면 이제 북중러가 이렇게 연대하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요, 사실 지금 중국의 위협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잖아요. 북한의 비핵화도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 안보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동맹 한미일 안보 협력 이건 뭐 당연히 가야 되는 것이고요. 중국 측에 우리가 요구를 해야 돼요. 시진핑 주석이 평화를 얘기했잖아요. 그럼 말과 행동을 일치하게 해라. 정말 평화를 위해서는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것을 일치하게 하는 것이 시 주석이 국제사회에서 존경받고 인정받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 개인적으로 또는 국제사회 연대해서 그런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세 분과 함께 최첨단 무기가 공개된 중국 열병식에 대해서 몰랐던 이야기 살펴봤습니다.